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소위 잘 나가는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남편도 꽤 이름 있는 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원이었고요. 이런 저희가 만나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양가 집안에서는 어울리는 짝을 잘 데리고 왔다는 반응이었어요. 반대는 당연히 없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없었죠. 상견례, 결혼 준비, 신혼집 입주까지 그야말로 평화로운 결혼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듯 워낙 만족스러운 과정이었기에 결혼 생활 역시 제 예상대로 화목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직후 바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다들 예상이 되시죠? 네, 바로 시모와 시누이의 시월드가 열린 것이었어요. 시댁도 금전적으로 어려운 집안은 아니었던 터라 돈을 바란다거나 돈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지독하게도 귀찮게 하더라고요. 빨리 진짜 가족이 되려면 자주 연락하고 자주 봐야 정이 빨리 붙는 법이야.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한테 안부 전화해.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부 연락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짓을 시모 자신에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것만 해도 황당한데 시모는 제가 무엇라 할 새도 없이 또 다른 황당한 명령을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동안은 금요일 저녁엔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 같이 지내면서 나도 너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너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말이야. 당연히 과한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선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저도 한 집안의 며느리였고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모가 하는 말을 정면으로 거역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시모의 앞에선 알겠다고 했고 뒤에서 남편에게 조율을 부탁했습니다. 연락이랑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자고 가라는 이야기 들었지? 일단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곤란해. 이러다 보면 하루 3번 연락드리는 거 부담될 거고 그런 부담감을 안고 드리는 연락 의미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주말마다 가서 자는 것도 솔직히 불편해. 당신이 어떻게 좀 해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제 의사를 밝혔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어. 한두 달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자. 당신은 하는 수 없이 그랬겠지만 일단 당신이 엄마가 하는 말에 알겠다고 했고 갑자기 내가 안 된다 그러지 말라 과하다고 하고 나서면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내가 상황 보고 잘 이야기해 볼게.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고 시모가 바라는 대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제 뜻대로 되나요? 특히나 회사에 관련된 일은 더더욱 제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다 제가 그냥 사원도 아니고 한 회사, 한 팀의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바쁠 때는 제 끼니조차 챙기지 못하는 거 물론이고 화장실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고 몰아서 가는 바람에 방광염까지 걸린 적이 있었을 정도로 바쁠 때는 무지하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시모에게 하루 3번 연락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쁜 날엔 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잊지 않고 전화를 드려 한 번 통화하게 되면 쓸데없는 말을 어찌나 길게 하는지 일에 지장이 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점심 먹고 다시 일하러 가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전화 드렸어요. 일부러 회사 업무 중에 짬을 낸 것임을 강조하며 바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의도는 빨리 통화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모는 제 상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기다렸다는 듯이 수다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더군요. 나도 먹었지. 오늘은 옆집에 나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 알지?
그 사람이랑 같이 샤브샤브 먹고 왔어. 우리 집 앞에 샤브샤브 가게 생겼다고 내가 말했었나? 너무 맛있어서 오늘 또 다녀왔지 뭐니? 아, 그리고 우리 동네 빵집도 생겼는데 거긴 별로여서 다신 가진 않으려고. 글쎄 오늘 식빵 좀 사가지고 왔는데 푸석푸석한 게 영 별로더라. 이렇듯 통화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길어졌고 제 회사 일 또한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급기야 하루에 한 통도 전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연락을 하지 못한 것인데 슈모는 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하지 못하는 날엔 어김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수억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연락 좀 하라고 한 건데 그것도 잊는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 회사에서 일은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무시한 거라니까?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집사람이 진짜 바빠서 그래. 나랑 연애할 때도 회사에 있을 때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엄마한테는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잖아. 바쁜 회사에서는 직원 밥도 안 먹이니? 밥 먹을 때 잠시 전화하는 것도 못해? 내가 전화라고 해서 1시간씩 2시간씩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5분이야. 하여튼 엄마는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 막무가내 우김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남편을 괴롭혀댔고 처음엔 제 편에서 중재를 해주던 남편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남편도 중재를 포기하고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당신이 연락 좀 해주면 안 돼?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바쁜 거 알지만 엄마 말대로 연락 한 통 못할 정도로 바쁜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신은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해? 아니, 모른다고 해도 당신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싶어?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엄마 나한테 얼마나 우는 소리를 하는 줄 알아? 나도 일하느라 정신 없는데 그런 전화 받으면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히는데. 이것 봐. 당신은 당신 엄마인데도 힘들잖아. 그런데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은 나한테 타박할 게 아니라 당신 엄마한테 연락 때문에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한 소리 해줘야 할 때라고. 아,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섭섭하다면서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하잖아. 그런 말 하면서 울먹이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남편은 오로지 본인과 슈모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었고 저도 폭발을 했습니다. 나도 울고 싶어. 나는 이 상황이 즐거운 줄 알아? 나 우리 부모님한테도 하루에 3번씩 전화 못해. 그런데 어머님한테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하라고 강요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강요하는 당신은 우리 집에 하루에 3번씩 전화해? 하루에 3번은커녕 1년에 3번은 했어?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저에게 날마다 연락을 해주면 안 되냐고 그게 그리 힘든 일이냐고 나무라던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는 인간이었으니까요. 원래 알고 있었음에도 막상 말로 내뱉고 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같은 자식이고 둘 다 똑같은 결혼을 했는데 왜 저만 시댁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리해서 다 맞춰주려 노력하는 것인지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더불어 아무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겠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남편의 모습도 화가 났고요. 그래,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부모님 생신날에도 연락 한 통 하지 않는 당신이. 앞으로는 나도 전화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약속한 한두 달은 이미 지난 지 오래고 나도 연락 문제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지쳤어. 그러니까 약속대로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며 이젠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주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는 소리를 하더군요.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우리 엄마 당신이 가끔 연락 못하는 것도 이 난리를 부리는데 그냥 당신이 좀 해줘. 신경만 쓰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러면 당신도 당장 오늘부터 우리 엄마한테 하루에 3번씩 해. 그러면 알겠지. 하루에 3번 연락하는 게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도 앞으로 쭉 어머니께 원하는 대로 할게. 장모님한테? 하루에 3번씩이나? 왜? 나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막상 당신이 하려니까 눈앞이 깜깜해? 당신 일 된다 싶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냐고! 그건 아닌데 장모님이랑 나랑 별로 안 친하잖아. 아무래도 어색하지. 나도 어머님이랑 어색해.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는데 시댁에 가서 자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가서 자는 일 따윈 없어. 정 시댁에 가서 자고 오고 싶으면 금요일엔 시댁, 토요일엔 친정에 가서 자. 공평하게! 저는 고함을 확 질러버렸고 남편도 제 기세에 완전히 놀렸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주말마다 가서 자고 오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모가 아닌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사춘기일 때도 엄마한테 그런 적 없었는데 결혼하고 언니가 우리 오빠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했으면 오빠가 엄마한테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언니한테 연락 문제로 잔소리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장모님한테 연락 한 통 안 한다고 비교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엄마는 울고 오빠는 짜증내고. 이제 속이 시원해요? 시누이는 빈정거리며 제 속을 긁어대더군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눅이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한바탕 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으니까요. 저는 시누이와 같은 톤으로 당당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네, 솔직히 스트레스 덜 받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친정엄마한테 하루 3번 전화하면 할 말이 없는데 시어머니한테 하루 3번 전화하는 거 쉬웠겠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묻는 건데 아가씨는 하루에 어머님한테 전화 몇 번 하세요? 나요? 나야 같은 집 사니까 굳이 전화할 필요 없죠. 아가씨가 온종일 어머니 곁에 붙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가씨도 어머님한테 적어도 하루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가씨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바라요? 심지어 나는 며느리인데. 그러니 앞으로 나한테 바라지 마시고 아가씨랑 오빠가 자식으로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연락드리세요. 시누이는 제 말에 대꾸할 논리가 없었는지 결국 뻔한 구시대적 발언을 꺼내더군요. 언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자식이랑 며느리가 같아요? 며느리는 며느리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가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자식 목소리 좀 자주 듣고 싶다는 건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요. 코웃음이 절로 나오는 대사였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비웃어주며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자식이랑 며느리는 다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거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자식이 좋겠어요? 생판 남의 자식인 며느리가 좋겠어요? 당연히 진짜 자식인 아가씨랑 오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인 아가씨가 더 자주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듯 저는 말로 받은 비아냥을 말로써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누이까지도 말과 논리로는 저에게 당해낼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더는 저에게 시비를 걸지 않더라고요.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평화가 찾아왔구나 싶었습니다. 연락을 아예 딱 끊은 건 아니었지만 하루에 3번까진 하지 않았고 주말마다 시댁에도 가지 않으니 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댁에서 눈치를 주긴 했지만 그 정도쯤이야. 쟁취한 자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생활에 또 적응이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평소에도 가끔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날따라 휴대전화 액정에 뜬 시모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거슬리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 미심쩍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고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예상치도 못한 헛소리를 하더군요.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네 시누이 있잖니.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너희 회사에 취업 좀 시켜주려무나. 네가 팀장으로 있는 네 팀에 넣어주면 더 좋고. 참고로 시누이는 한 회사에 오래부터 일하면 병이라도 걸리는 사람처럼 잦은 이직을 했었습니다. 이미 웬만한 회사는 다 다녀봤고 이젠 다닐 회사도 없을 뿐더러 받아줄 회사도 없는 상황이었죠. 창업도 했었지만 그마저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방치를 해버려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런 무책임한 인간이 다름 아닌 시누이였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다니는 회사에, 그것도 제 팀에 넣어달라니 이게 말인가 똥인가 싶더군요. 네? 우리 회사예요? 그래, 너희 회사에. 사실은 우리 딸한테 아주 기가 막힌 선자리가 들어왔지 뭐니? 상대방 집에서 우리 딸 뭐하냐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외국계 회사 잘 나가는 팀에서 중요한 일 한다고 해버렸어. 네? 어쩌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수습하시려고요? 그래서 지금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니? 네가 나서서 우리 딸을 너희 회사에 입사시키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거잖니.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 아니겠니? 들어보니 시누이에게 맞선 자리가 들어왔는데 상대가 무려 집안도 빵빵한데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시모는 백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저를 떠올리며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 저에게 부정 입사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겐 당연히 그런 능력이 없을 뿐더러 시누이 같은 직원을 제 팀에 넣는 것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는 당연히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곤란하겠는데요? 저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와야 한다면 이력서 내고 면접을 보라고 하세요. 마침 신입사원 공고가 나갔다고 하니까 딱 타이밍 좋네요. 제 거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의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180도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정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저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 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목소리로 노발대발하더군요. 뭐야? 지금 이력서 내서 언제 면접 보고 언제 입사를 해? 그러다 내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라도 나면 개망신 당하는 건 물론이고 그 대단한 집안까지 놓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참 어이없게도 시모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딴 말도 안 되는 책임 전가가 저에게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왜 제 책임인가요?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그런 거짓말을 한 어머님이랑 또 회사를 때려치우고 백수가 된 아가씨 탓 아닐까요? 뭐야? 그러니까 내 부탁을 단칼에 거절한 아무 잘못이 없다 이거니? 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더불어 이 일에는 제가 연관된 건 조금도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선을 꼭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저는 아가씨 취업 못 도와드리니까. 저는 끝까지 그런 도움은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시모에게서 섭섭하다, 너무한다는 등 원망 가득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곤란하다, 죄송하다는 답으로 일관했고 시모도 지쳤는지 더 이상의 문자는 보내지 않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저를 아주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명색이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팀의 팀장인 당신이
사원 하나 못 넣는다는 게 말이나 돼?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 싫은 건 둘째치고 원칙적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무슨 왕이야? 마음대로 사람을 꼽게? 꼭 정규직 아니어도 되잖아. 서류 정리하는 시간제 알바자리라도 만들면 되잖아. 팀장인 당신이 업무 과중이라 알바생 하나 필요하다고 우기면 자리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잖아. 회사 시스템을 무슨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알고 있는 남편의 무식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꽤나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닌다는 인간이 말이에요. 내가 임원이야? 일개 팀장이야. 팀장이 마음대로 자리를 만들고 마음대로 채용해?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낙하산 꽂았다가 나중에 뒤로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그래? 당신 회사 생활은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저도 술술 짜증이 치솟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지 이젠 회사, 팀장, 입사 이야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지경이었죠. 신우이의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인 것만큼 제 말투에도 짜증이 가득해졌고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까짓 말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잖아. 그 말들이 한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잠시만 참으면 되는 건데 당신이 눈 딱 감고 내 동생 취업만 시켜주면 내 동생은 평생 함께 잘난 남편값 얻게 되는 건데 그것도 못 해주냐? 아니, 글쎄? 그게 불가능하다고 몇 번이나 말해. 아니, 당신 말대로 내가 알바생 하나쯤 꽂아 넣을 수 있다고 해도 난 싫어. 아가씨가 하는 짓거리를 좀 봐라. 진득하게 일도 못해서 툭하면 회사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을 내 회사 내 팀에 넣고 싶겠어? 하여튼 불가능할 뿐더러 가능하다고 해도 넣어주기 싫으니까 이딴 부탁하지 마.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가족끼리 정없이 이럴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정떨어지게 이러지 마. 난 분명히 말했어. 다신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또 이야기 꺼내면 나 진짜 화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결국 저는 고함을 확 질렀고 저희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서먹해지니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되었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좋은 점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바로 더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사이가 좋지 않으니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일이 없으니 더는 얼굴을 붉힐 일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참 웃기죠? 부부인데 대화를 하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아야 집안이 평온하다는 것이요. 그 씁쓸한 현실에 마음이 울적하면서도 괜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마음만큼은 편한 날들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도 주차할 곳이 없어 몇 바퀴씩 뺑뺑 돌기 일쑤였는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 내 자리를 비워둔 것처럼 명당 자리가 딱 하나 비어있더군요. 기분 좋게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완벽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옆집 아주머니께서 타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고 아주머니도 반갑게 받아주셨죠. 그런데 그날따라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인사 이후 각자 휴대전화를 본다든가 정면만 보며 서 있어야 하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눈을 떼지 못하고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저도 그 묘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미소로 화답하자 아주머니께서는 긴 결심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새댁, 시어머니, 뭔가 이상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오지랖 넓은 아주머니의 괜한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제가 모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란 예감이 확 들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님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새댁 출근하고 나면 새댁 집으로 매일같이 오던데? 새댁 출근하고 한 번 왔다 가고
세대 오기 전에 또 왔다 가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씩 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저희 집을 오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쓰며 옆집 아주머니가 해주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거기에다 올 때마다 커다란 종이 가방을 들고 오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시선이 가더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 큰 가방을 들고 하루에 2번씩 집을 들락날락 하는데 아무래도 세댁은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계속 몰랐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다시 생각해도 그날은 단순한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정시 퇴근에 명당 주차, 그리고 결정적으로 옆집 아주머니와의 만남까지 마치 하늘이 제게 이제 그만당하고 제대로 반격하려고 기회를 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준 반격의 기회를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제 집에서 저도 모르게 오가며 하고 있는 짓거리가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나 시모를 앉혀놓고 따져 물어봤자 제가 원하는 솔직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저는 제가 직접 사실을 밝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온 집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구석구석 숨겨 설치했죠. 그리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길게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홈캠을 설치하고 그 다음 날 시모는 마치 제 일과를 꿰뚫고 있다는 듯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출근한 지 딱 1시간이 지나자 시모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시모의 행동은 마치 제 집인 양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화면 속 시모는 거침없이 제 서재로 향하더니 책상 위에 있던 서류봉투를 챙겨온 종이가방에 쏙 넣더군요. 뒤이어 제 노트북을 켜더니 화면이 띄어진 업무 자료들을 하나하나 휴대전으로 찍어댔습니다. 시모의 이상한 행동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서재에서 회사 서류봉투와 자료 사진을 찍은 시모는 그 다음엔 옷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아끼는 옷과 가방, 그리고 신발까지 큰 종이 가방에 챙긴 시모는 집에서 나갔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제가 퇴근하기 전에는 기가 막히게 다시 집에 가져다 놓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서류봉투도 옷도 가방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모든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기괴하기까지 하단 생각이 들었죠.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고 주말을 제외한 평일 내내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모의 행동에 불쾌함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가 모르는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뒷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더 충격이었고 가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이는 집안도 빵빵하고 대기업에 다닌다던 그 남자와 계획대로 맞선을 받더라고요. 물론 저희 회사에 다닌다고 속이고서요. 그렇다 보니 시모가 아침마다 저희 집에 와서 서류봉투를 훔치고 제가 입고 다니는 옷까지 훔쳐 그 남자 앞에서 그럴듯하게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서류봉투를 교묘하게 노출하고 옷도 제 것을 훔쳐가서 제가 입는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요. 그리곤 제가 퇴근하기 전에 다시 가져다 놨던 것이었죠. 행여나 두 사람이 밤에 만날 땐 제가 잘 입는 옷은 아니지만 비싼 것으로 가져가 입고 그 다음 날에 가져다 놓길 반복했고요. 그 모든 것이 다 충격적이었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바로 남편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시모가 비밀번호를 치고 집으로 들어왔으니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남편만큼은 모르는 일일 거라고, 그냥 시모가 어떻게 하다 보니 알아낸 거라고 애써 저를 속이고 타이르며 모른 척 했는데, 흥신소 직원에게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이 왔더라고요. 저의 믿음과 기대를 모조리 다 박살낼 파일 말이에요. 엄마, 어제도 집에 왔다 갔었지? 나가기 전에 또 확인하라고 했었잖아. 집에 가보니까 엄마 머리핀 집사람 서재 책상 위에 있더라. 내가 먼저 퇴근했으니까 망정이지 집사람이 먼저 퇴근했으면 어쩔 뻔했어? 제발 조심 좀 해. 걸리면 나도 큰일 난다고.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날 잡아먹으려고 들 건데. 아유, 생각만 해도 무섭다, 무서워. 알겠어. 조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하여튼 이 짓 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두 사람 결혼만 하고 바로 임신만 하면 임신 핑계를 회사 그만뒀다고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그냥 혼전 임신이라도 하라고 해. 어차피 결혼할 건데 순서가 뭐가 중요해? 요즘 내가 피가 말라서 그래.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기가 막히다 못해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 제 남편까지 포함해 사기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렇듯 모든 것을 알고 나니 더는 남편과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속이는 사람을 더는 신뢰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단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늘은 제 편인 듯 최고의 타이밍을 저에게 선사해 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우이의 상견례였습니다. 제가 혹시나 아가씨는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닌데요 라는 헛소리를 할 수 없도록 저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그랬기에 부르지도 않은 그 상견례 말이에요. 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뒷조사로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D-Day가 정해졌습니다.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고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그곳으로 갔어요. 초대한 적 없는 저의 등장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당신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 나도 아직까진 가족이니까 아가씨 상견례 자리에 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직까진? 응, 아직까진. 나 당신이랑 조만간 이혼할 거거든. 나 몰래 집에 시어머니 들락날락하게 한 것도 모자라 우리 회사 문턱도 밟아본 적 없는 네 동생을 내 회사 직원인 척 꾸며서 사기 결혼까지 시키려고? 이런 콩가루 집안이랑 언제까지 어떻게 가족으로 살겠어? 그래서 이혼 소장도 전달할 겸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상대방께 알려드릴 겸 왔어. 제 말엔 이혼을 하자는 선언과 신우이가 사기를 치고 있단 말 모두가 들어가 있었고 시모와 신우이뿐만 아니라 상대방 집안 사람들의 표정도 급격하게 굳어가더군요. 저는 제 모든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당당하고도 꼿꼿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던 신우이의 예비 남편이 저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똑같은 눈빛으로 신우이를 보더라고요. 저 말이 다 사실이야? 너 그 회사 직원이 아니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 말을 해봐.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묻는 게 아니잖아. 저 회사 직원 맞아 아니야? 어? 아니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말이 길어져? 설마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신우이는 예비 남편의 추궁에 차마 답을 할 수 없었는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예비 남편은 큰 배신감에 휩싸여 다시 한번 화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애초에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처음에 솔직했으면 좋았잖아. 처음부터 내가 백수라고 했으면 당신 집에서
나랑 말썽 같은 걸 보게나 해줬겠어? 서로 조건 보고 끝맞춰서 시키는 말썽인데 어떻게 솔직하게 백수라고 그래? 그래, 그랬으면 만나고 나서라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적어도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라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끝까지 날 속이려고 그랬어? 애라도 가지고 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와, 너 진짜 무섭다. 아니,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니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걸 변명이라고 해?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됐고, 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 못해. 결혼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널 뭘 믿고 결혼을 하겠어. 난 너랑 파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연락도 하지 마. 신우이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하기에 급급했고 급기야 예비 남편은 그 자리에서 파혼을 하자고 해버렸습니다. 단호한 파혼 선언에 신우이는 그때서야 울고불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집안 어른들까지 나서 뭐 이딴 집안이 있냐며 혀끝을 차곤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으니까요. 그렇게 예비 시댁 식구와 예비 남편이 떠나고 나자 시모와 시누이의 원성이 시작되더군요. 너 진짜 미쳤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지는 알고나 있어? 지금 너 내 딸 결혼을 망쳤어. 알아? 불어 뭐해? 표정 봐. 아주 뿌듯해고 있잖아. 이거 완전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라고. 제정신인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 야, 책임져. 네가 망친 내 결혼 책임지란 말이야. 재벌은 난 못 준다고 하더니 그 와중에도 두 사람은 제 탓을 하기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욕까지 어찌나 찰지게 해주는지 제 귀가 썩어 문드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고 동시에 두 사람을 향해 협박이라는 것을 해주었어요. 내가 지금 이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고소를 참고 있는데 이렇게 날 자극하면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두 사람을 고소하지 않겠어? 고소라는 단어에 두 사람은 멈칫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저에게서 한 발 물러서기까지 하며 간보듯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고소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몰라서 물어? 네 엄마가 내 집에서 훔쳐간 내 자료들 그리고 서류 봉투 그걸 이용해서 네가 우리 회사에 다니는 척 사기친 건 모두 다 내가 고소하면 끝인 거 모르니? 그거 다 범죄야 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수절도 그리고 주거침입까지. 내가 고소장 접수하는 순간 너랑 네 엄마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긴 하니? 제가 구체적인 죄명까지 언급하며 두 사람을 압박하자 겁이 나긴 하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도 떨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다시 한번 훑어준 후 신우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 있을 때 제발 그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 괜히 내 인내심 자극해봤자 손해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들이니까? 두 사람은 마침내 제 앞에서 그 당당하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본인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에게 고소라는 말까지 했음에도 느끼는 바가 없는지 저에게 끝까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내 가족, 내 동생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준 게 뭐가 문제라고 고소까지 들먹이는 거야? 남편은 끝까지 제 잘못은 없다는 듯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개거품을 물며 소리까지 질러대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고요. 아직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네 엄마가 단순히 우리 집을 오가기만 한 줄 알아? 내 회사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빼돌려 나갔잖아. 그건 명백한 범죄야. 그런데 너는 그걸 다 알면서도 시키고 방조했으니 너는 공범이란다. 이 무식한 놈아. 뭐?
말 다 했어? 그러면 너는 내 동생 앞길 막은 거! 이것도 죄로 엮으려면 충분히 가능할 건데?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나도 너 고소할 거야.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하하, 사기치려는 거 막았다고 벌 받을 것 같니? 그래,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남편은 끝까지 큰 소리를 쳤고 그 모습을 보며 이혼이라는 결정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이렇게 혼자 이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닌 이유를 묻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봐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뻔뻔하게 발악하는 저 남자를 보니 지난 고민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알겠더군요. 저는 남편을 향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원동력 삼아 더 열심히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무조건 제가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지만 그 1%의 가능성이라도 남편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준비했죠. 결국 소송은 저의 승소로 끝이 났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 그리고 시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혼을 하고 난 후였어요. 판결도 났고 저에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인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감히 부탁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우리가 다 잘못했고 반성도 하고 있는데 위자료만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다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내 동생이 줘야 하는 위자료는 없던 걸로 좀 해줘. 그것까지 다 주는 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래. 진짜 진심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후 난 사랑 타령도 아니고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고 시장통에서 반찬값 깎아달라는 듯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매달리니 제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딴 인간과 지금이라도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왜 이런 인간과 결혼했을까 자괴감이 들기도 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전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추잡하고도 한심한 모습을 제 눈에 한껏 담은 후 그보다 더 냉정할 수 없을 정도로 딱 잘라 대답해 주었죠. 지금 장난해? 위자료가 콩나물이라도 되는 줄 알아? 어디서 위자료를 깎아달라는 말을 해? 추잡하게? 나는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가족들한테 받을 위자료 중에 단 한 푼이라도 깎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내 동생 취업도 못 시켜준다고 딱 자를 때부터 알아봤지만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알아? 어떻게 고민하는 척도 하지 않고 바로 싫다고 할 수가 있냐? 애초에 들어줄 생각이 없는데 고민하는 척을 해서 뭐해. 시간 낭비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피도 눈물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우리 이젠 완전 남남인데? 이 나쁜 너 같은 거랑 결혼을 왜 했나 싶다.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너 따위 것한테 위자료 줄 일은 절대 없었을 건데.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으면 후회만 가득한 사람들끼리 제발 마주치지 않도록 돈이나 다 내놔. 제 말에 전 남편은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며 하나마나한 말을 짓거리길래 더는 상대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돈은 다 받아냈고 그 즐기고도 즐겼던 악연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죠. 그 후 전 시누이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전 예비 남편을 끝없이 찾아가 귀찮게 한 덕에 결국엔 경찰서에까지 끌려가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더러운 꿀까지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깨달은 전 시누이는 모든 걸 체념한 채 집에서만 처박혀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꼴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여동생이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단 사실이 전 남편의 회사까지도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시누이에게 들어온 그 맞선 자리가 다름 아닌 전 남편의 회사 동료가 주선한 자리였다고 하더군요. 동료의 지인 집안을 상대로 그런 발칙한 사기극을 벌이려 했으니 들통난 뒤에 후폭풍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참 간도 크지 않나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딴 짓을 하려면 간이 다 떨려올 텐데 다 연결된 사람을 상대로 그런 짓거리를 한다니. 어쨌든 소문은 회사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망신도 그냥 망신이 아닌 개망신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손가락질은 물론이고 뒤에서 욕을 하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출근하는 것이 고문일 정도로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했네요. 그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제가 애정하는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일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큼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보상이라도 하듯 감사하게도 곧 부장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상태라 하루하루가 더없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피땀 흘려 노력해 따낸 자리인 만큼 그 기쁨을 온전히 느끼며 마음껏 즐기고 있는 중이라고나 할까요? 이제는 바빴던 프로젝트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그동안 미뤄두었던 휴식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그간 회사 일에 치여 돌보지 못했던 몸을 위해 꾸준히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며 아주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후의 생활이 이처럼 안정된 생활일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무슨 일이든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근자감으로 살아왔던 저였지만 이혼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는 참 겁이 나더군요. 그 후에 펼쳐질 제 생활을 감히 확신할 수 없었기에 더 걱정이 컸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지금 전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잘 이겨냈고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 후 더 빛나는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처럼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지금의 인생이 더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쓰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폭풍우 같은 소용돌이 속을 잘 헤쳐나왔듯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폭풍우도 언젠가는 반드시 거치고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 부디 좌절하지 말라는 말까지도 함께해요.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아는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제 앞에서도 그토록 바라던 무지개가 짠 하고 떠 있더라고요. 부디 제 부족한 이 이야기들이 힘든 상황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빛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